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울려 퍼진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봉 소리. 그 세 번의 망치 소리는 단순히 특정 법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삼권 분립의 붕괴를 알리는 파열음이었습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의 종말을 구하는 조족이었습니다. 셋째, 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법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선포하는 장송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한국판 히틀러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친중 좌파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어이 루비콘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법개혁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법부의 심장을 찌르는 세 가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으로 재판소원이라는 것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뒤집을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사실상의 사심제를 도입하고 현재의 대법원을 식물법원으로 전락시키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대법관 증언법을 밀어붙였습니다.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2배 가까이 늘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좌파 카르텔 내부 판사들로 대법원을 점령하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닙니다. 셋째, 형법 개정안으로 법 왜곡죄라는 것을 본회의 처리에 올려서 이번 달 내 처리될 예정입니다. 판사가 이재명 정권이나 거대 민주당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에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할 수 있는 일종의 법관 협박법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뿌리째 뽑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왜 헌법을 유린하면서까지 이토록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지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첫째, 윤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재명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된 주제는 이 두 가지 중심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들이 왜 국가적 재앙이 되는지, 이것이 왜 위헌 법률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나야,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다루어야, 그래야 구독자 여러분께서 저들의 의도를 속속들이 읽으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시킨 법안들,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의 핵심은 한마디로 사법부를 자기네 발 아래 두겠다는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상권 분립은 민주주의의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산소 공급을 만약 차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주의가 죽는 겁니다. 민주주의만 죽겠습니까? 우리 모든 국민도 자유민주주의를 숨쉬는데 자유민주주의라는 산소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유 없는 세상을 산다는 상상을 이제까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러분께 묻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민주당 세상이 더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을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의 이번 법과는 나치 독일이 수권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독재의 길을 열었던 그 역사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의 목덜미를 쥐고 흔들게 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헌법 제101조 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무슨 뜻입니까?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최고법원이라는 말은 대법원의 판결이 사법적 판단의 최종 권위이자 이것이 마지막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도입하려는 재판소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고 마음에 안 들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즉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윤 대통령을 탄핵 판결했던 그 허무맹랑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군림하는 상황법원, 제4신법원이 되는 겁니다. 헌법이 정한 사법체계의 근간을 하위 법률로 무력화시키는 하극상이자 입법권의 남용입니다. 헌법 밖의 다수설 역시 헌법 개정 없이는 법률 개정만으로 대법원의 최고법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 헌법 제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 2심 그리고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끝나는
재판을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서 사심제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송은 끝없이 길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그 내면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 권력이 있으면 무죄, 즉 유권무죄를 위한 길을 열겠다는 음모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대법원 판결 하나만 바라보고 수년을 싸우는데 권력자들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재판을 질질 끌면서 그 사이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정권의 힘으로 결과를 뒤집을 시간을 벌려고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 법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형법 제107조 2항은 법령 해석의 최종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소원 제도는 대법원의 법령 해석의 최종 권한을 헌법재판소로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빡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도 짐작이 되십니까? 이 인간들이 제정신으로 저 짓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돌아버리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신지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살면서 제가 정치 때문에 이렇게 분노를 넘어 슬픔과 아픔과 큰 좌절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대국민 야바이 짓을 벌이는 저자들을 여러분 어쩌면 좋으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네, 이렇게 고대놨던 화면요. 화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김채환 선생님이 낸 책도 전에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 김채환 사이다죠. 시사이다입니까? 그렇죠. 이분은요, 윤석열 정부 때, 국가인재개발원입니까? 거기에, 1급 공무원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나를 임명해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는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나 해가지고 사직을 하고 다시 책을 썼죠. 혹시 책 저 안에 보면 있는데 혹시, 여하튼, 김채환 선생님인데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참 전문가입니다. 정말로 김채환의 시사이다죠. 시사이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저도 이분한테 많이 배웁니다. 오늘 또 설명해 주는 게 대법관수 늘리고 재판소원법, 법 왜곡죄 이거 역시 히틀러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라는 말씀 하셨고요. 여러분 이래 물어볼까요? 우리나라는 사심제 이거 여러분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정치적이 된다 이 뜻입니다. 네, 우상과 이성 바로 이 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책을 추천하셨지 않습니까? 우상과 이성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김채환 선생님의 말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 때문에 이 책입니다. 우상과 이성이라는 책입니다. 윤 대통령이 무죄 선고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재명은 바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참 당장에는 총구가 우리를 향하는 것 같지 않지만 대한민국 전체 사법부 시스템이 무너지는 위헌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정권을 장기간 장악하려는 시도는 단기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구조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은 소란스럽지 않았고 눈에 띄는 충돌도 없었습니다. 대신 제도 내부에서 기준을 바꾸고 해석의 방향을 조정하며 권력이 작동하는 통로를 하나씩 장악해왔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선택의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권력의 장기화를 노리는 전략은 거리의 정치가 아니라 제도 속 정치로 진행됩니다. 법을 바꾸지 않아도 해석을 바꾸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인물을 교체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장악하면 방향은 유지됩니다. 이런 방식은 겉으로는 합법과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항을 늦추고
문제인식을 흐리게 만듭니다. 정권 장악의 핵심은 권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보이지 않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사법, 행정, 언론이 각자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기준과 인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균형은 무너집니다. 이 변화는 급격하지 않지만 일단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힘을 가집니다.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선거의 승리만이 아닙니다. 선거 이후에도 유지되는 구조,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반대 의견을 제도적으로 무력화하는 관행이 핵심입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정치적 경쟁은 형식만 남고 실질은 사라집니다. 언론의 역할 변화는 체제 장악의 신호 중 하나입니다. 비판과 검증보다 방향 제시가 앞서고 사실 전달보다 해석이 강조될 때 정보 환경은 빠르게 왜곡됩니다. 특정 프레임이 반복되고 다른 시각은 주변화되며 국민은 제한된 선택지만 접하게 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사법의 독립은 체제 유지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러나 법의 문자보다 의미가 우선되고 결과 중심 판단이 반복되면 신뢰는 흔들립니다. 같은 사건이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는 순간 법은 기준이 아니라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체제의 균형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국민의 위치가 주권자에서 관리 대상으로 이동하는 순간 정치는 설명이 아니라 통제로 변합니다. 동의는 출발점이 아니라 사후 절차가 되고 반대는 의견이 아니라 문제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불신을 빠르게 키웁니다. 체제 충돌이 격화될수록 상대에 대한 낙인은 쉬워지고 대화의 공간은 줄어듭니다. 정치적 판단은 도덕적 선악으로 재단되고 다른 해석은 위험 요소로 분류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의 정치는 사라지고 힘의 정치는 강화됩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역사는 장기 권력 구조가 사회에 남긴 상처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균형이 무너진 체제는 단기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결국 신뢰 붕괴와 극단적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회복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부담이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구조에 대한 냉정한 점검입니다. 누가 이겼는지가 아니라 어떤 기준이 고정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체제 전쟁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도와 관행 속에서 매일 진행됩니다. 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변화도 본질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